꼬마 거지가 던진 돌 하나가 조선의 역사를 바꿔놓습니다. 이 돌은 호두가 기막히게 잘 까져요. 그 천진난만한 말 한마디에 이정명은 품속 깊이 숨겨둔 마지막 전 재산, 아내의 은가락지를 꺼냈습니다. 죽으러 가는 마당에 거지 아이와 돌덩이를 사다니 사람들은 미쳤다고 손가락질했지요. 하지만 그땐 몰랐습니다. 훗날 조정의 모든 대신들이 그 7살 아이 앞에 머리를 조아리게 될 줄은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철그렁 철그렁. 무겁고 차가운 쇠사슬 소리가 경기도 양주 땅을 뒤흔들었습니다. 뽀얀 흙먼지 속에서 걸어 나오는 행렬은 흡사 지옥에서 기어 나온 귀신들의 행진과도 같았지요. 맨 앞에서 말을 탄 포졸이 채찍을 허공에 휘두르며 고함을 칩니다. 비켜라 썩 비키지 못할까 함경도 경원으로 가는 유배 죄인이시다. 그 호통 소리에 장터에 왁자지껄하던 소음이 일순간 잦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죄인의 얼굴을 확인한 백성들의 눈빛이 이내 시퍼런 살기로 변했지요. 포승줄에 묶인 채 비틀거리며 걸어오는 산의 바로 이정명이었습니다. 한때는 조정의 신망을 한 몸에 받던 예조참판이었으나 지금은 역적의 누명을 쓰고 북녘 끝 오지로 끌려가는 신세였습니다. 갓은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산발한 머리카락이 얼굴을 덮었고 목에는 무거운 칼을 쓰고 있어 고개조차 제대로 들지 못했지요. 십시는 다 해져 발가락이 삐져나왔고 발 뒤꿈치는 터져서 걸음을 옮길 때마다 붉은 핏자국이 흙바닥에 찍혔습니다. 저놈이다, 저놈이 나라의 기밀을 오랑캐에게 팔아먹으려 했던 매국노 이정명이다. 누군가의 외침이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에이, 퇴 더러운 놈, 죽어라 그냥 혀 깨물고 죽어. 철퍼덕. 어디선가 날아온 썩은 무조각이 이정명의 뺨을 강타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쉰내 나는 오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이정명은 닦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깎을 손도 묶여 있었거니와 그럴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으니까요. 그의 눈은 이미 죽은 생선의 눈처럼 탁하게 풀려 있었습니다. 억울함도 분노도 이미 다 타버리고 남은 것은 지독한 체념뿐이었지요. 한양을 떠나온 지 닷새째 그는 물 한 모금 제대로 넘기지 못했습니다. 잠시 쉬어간다. 물이나 한 바가지 들이켜고 가자. 포졸 대장이 주막 앞 병상에 털썩 주저앉으며 소리쳤습니다. 이정명은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떨구니 바닥에 기어다니는 개미 한 마리가 보였습니다. 제 살길 찾아 부지런히 움직이는 미물조차 부러운 처지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딱딱. 시장통의 소란스러움 사이로 기이할 정도로 맑고 경쾌한 소리가 이정명의 귓가에 파고들었습니다. 돌과 돌이 부딪히는 소리 같기도 하고 무언가를 깨뜨리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딱, 으드드. 이정명은 홀린 듯 고개를 아주 조금 옆으로 돌렸습니다. 주막 구석진 담벼락 아래 거적대기를 뒤집어 쓴 꼬마 거지 하나가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떼국물이 줄줄 흐르는 얼굴의 나이는 고작 67이나 되었을까요? 아이는 제 주먹만 한 호두알을 바닥에 놓고 손에 쥔 돌멩이로 내리치고 있었습니다. 제발 좀 깨져라, 이놈아. 아이는 배가 고픈지 입맛을 다시며 야무지게 돌을 들어 올렸습니다. 햇살이 구름 사이를 비집고 나와 아이가 쥔 그 돌멩이를 비추는 순간이었습니다. 번쩍. 이정명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거세게 흔들렸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심장이 곤두박질 쳤지요.
그것은 평범한 돌멩이가 아니었습니다. 흙먼지가 잔뜩 묻어 있었지만 햇빛을 받아 은은하게 내뿜는 그 푸르스름한 빛깔, 그리고 손잡이 부분에 정교하게 조각된 거북이의 형사. 무엇보다 오른쪽 모서리가 날카롭게 깨져나간 그 모양새가 눈에 박혔습니다. 그것은 이정명이 목숨보다 귀하게 여겼던 물건이었습니다. 도둑 맞는 바람에 역적의 누명을 쓰게 된 결정적 증거, 바로 예조판서의 옥인이었지요. 깨진 단면까지 자신이 기억하는 모습과 한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기분이었습니다. 닷새를 굶은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힘이 단전에서부터 끌어올랐지요. 저것만 있으면 자신이 결백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이정명의 입에서 짐승 같은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망설일 겨를도 없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뭐야, 저놈 잡아. 포졸들이 당황하여 소리쳤지만 이정명은 이미 몸을 날린 뒤였습니다. 오직 저 아이의 손에 들린 옥인 저것을 잡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아이는 갑작스러운 고함에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귀신 같은 몰골의 사내가 달려오자 아이는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지요. 이리 내 당장 내놓으란 말이다. 이정명이 쉰 목소리로 절규하며 아이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며 옥인을 떨어뜨리려는 찰나였습니다. 내 이놈 어디서 행패냐. 창. 서슬퍼런 쇳소리와 함께 주변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이정명의 목덜미에 서늘한 냉기가 닿았습니다. 어느새 달려온 포졸 2명이 날카로운 창끝을 이정명의 목에 겨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금만 더 움직이면 목을 꿰뚫어 버리겠다는 듯 창끝이 부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잠깐 멈추시오. 이걸 보시오. 이정명의 목덜미에서 붉은 피가 한 방울 맺혀 떨어지는 찰나, 그가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높이 쳐들었습니다. 석양빛을 받아 하얗게 번뜩이는 물건에 포졸들의 시선이 꽂혔습니다. 꼬질꼬질한 때가 묻은 천 조각이 벗겨지자 드러난 것은 순은으로 만든 쌍가락지였습니다. 이건 방금 전까지 살기를 띠던 털보 포졸의 눈이 둥그렇게 커졌습니다. 이정명은 떨리는 손으로 가락지를 내밀었습니다. 수는이요. 딴 양은 좋게 넘을 것이니 제발 저 아이와 저 돌덩이를 내게 넘겨주시오. 털보 포졸이 육모방망이를 슬그머니 내리고 잽싸게 가락지를 낚아챘습니다. 앙 하고 이빨로 은을 깨물어 보는 소리가 적막한 장터에 울려 퍼졌습니다. 선명한 잇자국을 확인한 털보가 누런 이빨을 드러내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이 양반이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먼. 고작 저 거지 계집애가 들고 있는 돌덩이 하나 때문에 이 귀한 걸 내놓는단 말이야. 좋소, 거래는 성사됐소. 창끝이 거두어지자 이정명은 다리에 힘이 풀릴 뻔한 것을 간신히 버티며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7살 남짓 되어 보이는 계집아이, 꽃분이는 영문도 모른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이의 손에 들린 옥도장에는 방금 깬 호두 껍질과 기름이 덕지덕지 묻어 있었지요. 천하를 호령하던 왕실의 권위가 고작 아이의 호두 까는 도구로 전락해 있는 참담한 광경이었습니다. 아저씨가 내 호두 까는 돌 샀슈. 그래, 내가 샀다. 아주 비싼 값을 치르고 샀지. 그러니 이제 그건 내 것이다. 이리 다오. 이정명은 아이와 시선을 맞추며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꽃분이는 아쉬운 듯 입맛을 다시면서도 털보 포졸의 눈치를 살피더니 묵직한 돌덩이를
이정명의 손바닥 위에 툭 올려놓았습니다. 손에 닿는 차가운 감촉. 이정명은 옷소매로 도장에 묻은 호두, 기름을 닦아내고 바닥면을 확인했습니다. 정교하게 새겨진 용의 문양. 전유리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이것은 가짜가 아니었습니다. 사라진 국세가 분명했습니다. 얘야, 너 이름이 무엇이냐? 그리고 이 귀한 것을 도대체 어디서 났느냐? 꽃분이에요. 저기 아랫마을 강가 갈대밭 있잖아요. 거기서 주었슈. 갈대밭, 누가 주더냐? 이정명의 눈빛이 매섭게 변하자 꽃분이는 겁을 먹은 듯 뒷걸음질 치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유. 지난 장날 비가 억수로 쏟아지던 밤이었는디 어떤 사람이 강가에다 이걸 휙 던지고 가더라고요. 물에 빠진 걸 제가 건졌슈. 이쁜 돌이라 주었는데 호두가 기막히게 잘 까져요. 이정명의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누군가 국세를 훔쳐 달아나다 검문이 심해지자 강가에 유기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이 아이는 이것으로 호두를 까먹고 있었다니. 하지만 지금은 감탄하고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털보 포조리 은가락지를 챙기고는 딴청을 피우며 저만치 앞서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자꾸나. 여기서 지체하다가는 또 무슨 변을 당할지 모른다. 이정명은 옥도장을 품속 깊이 아내의 가락지가 있던 자리에 소중히 갈무리하고 꽃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는 낯선 아저씨의 손길이 어색한지 쭈뼛거렸지만 갈 곳 없는 고아 신세라 순순히 따라 나섰습니다. 일행은 다시 유배기를 재촉했습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산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험준한 고갯길에 접어들자 차가운 산바람이 불어와 옷깃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앞서가던 꽃분이가 갑자기 걸음을 뚝 멈춰 섰습니다. 왜 그러느냐? 다리가 아프냐? 이정명이 걱정스레 물었지만 아이는 대답 대신 허공을 향해 고개를 쳐들고 짐승처럼 코를 벌름거렸습니다. 킁. 아저씨, 이상한 냄새 안 나요? 냄새라니, 산짐승 똥 냄새라도 난다는 게냐? 아이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이정명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아이답지 않은 섬뜩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니유. 비릿한 쇠 냄새랑 타는 냄새가 나요. 꼭 우리 엄마 죽었을 때 나던 냄새 같은디. 꽃분이의 말에 이정명은 소스라치게 놀라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어둠이 깔린 산길은 고요하기만 했지만 아이의 말대로 바람 끝에 실려오는 매캐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것은 분명 누군가가 피워올린 불 냄새였고 그 속에 섞인 비릿한 혈향이었습니다. 으악, 이게 뭐야? 앞서가던 털보 포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굴러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정명이 숨을 죽이고 그쪽을 바라보자 숲풀 사이로 번득이는 푸른 안광들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짐승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살기를 띤 사람들의 눈빛이었습니다. 이정명은 반사적으로 허리춤의 환도 자루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근골이 오싹해지는 살기였지만 그 푸른 안광은 찰나의 순간 어둠 속으로 쓱 하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이고, 내 엉덩이야, 나으리 뭐 하십니까? 어서 저 산고양이 놈 좀 잡아보슈. 엉덩방아를 찧은 털보 포졸 박씨가 흙을 털며 투덜거렸습니다. 그는 방금 본 것을 짐승이라 철석같이 믿는 눈치였습니다. 이정명은 대답 없이
어둠 속을 노려보았습니다. 분명 짐승이 아니었습니다. 먹잇감을 노리는 사냥꾼의 눈빛이었지요. 나으리 이쪽으로 가시지요. 저 아래 계곡길로 가면 금방입니다. 달도 밝은데 굳이 험한 산길을 탈 필요가 있겠습니까? 박 씨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은 널찍하게 뚫린 계곡길이었습니다. 달빛이 비쳐 훤하고 걷기 좋아 보였지요. 반면 반대쪽은 가시덤불이 우거진 험한 비탈길이었습니다. 아니요. 그때였습니다. 꽃분이가 다급하게 이정명의 옷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아이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범 저쪽은 안 돼요. 저기서 비린내가 나요. 아주 지독한 쇠 냄새랑 피 냄새가 나요. 이놈의 자식이 아까부터 헛소리를 야. 이 녀석아 대장간도 없는데 쇠 냄새가 어찌나. 박 씨가 꿀밤을 먹이려는 듯 손을 치켜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정명은 아이의 말을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아까 맡았던 매캐한 냄새, 그리고 방금 보았던 살기 어린 눈빛 모든 것이 하나의 점으로 연결되는 느낌이었지요. 이정명은 무릎을 굽혀 꽃분이와 눈을 맞추었습니다. 공포에 질려 있으면서도 살고 싶다는 생존의 본능이 이글거리는 눈빛 이정명은 그 짧은 침묵 속에서 아이의 감각을 믿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덤불숲으로 간다. 예, 나으리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밤중에 가시밭길을 가자니요. 잔말 말고 따르거라 목숨 부지하고 싶으면. 이정명의 서리빨 같은 호령의 박 씨는 입을 대빨 내밀면서도 따를 수밖에 없었지요. 일행은 길도 없는 가시덤불을 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고 가시가 옷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반 시즌쯤 기어올라 계곡 위쪽 능선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와, 아래쪽 계곡에서 찢어지는 듯한 비명이 밤하늘을 갈랐습니다. 크앙, 꽥, 땅을 울리는 짐승의 포효 소리였습니다. 박 씨가 사색이 되어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달빛이 비친 계곡 아래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검은 복면을 쓴 자객 10여 명이 멧돼지 떼와 뒤엉켜 칼을 휘두르고 있었지요. 챙챙 퍼. 쇠가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와 살이 찢기는 소리가 지옥도를 그려냈습니다. 매복해 있던 자객들이 멧돼지 떼의 길목을 막아선 꼴이 된 것입니다. 저게 뭡니까요? 저놈들이 왜 저기서? 박 씨는 다리가 풀린 듯 주저앉았습니다. 만약 편한 길로 들어섰다면 저 칼날은 멧돼지가 아니라 그들의 목을 겨누었을 것입니다. 이정명은 등줄기에 식은 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꽃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귀를 막고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바람에 실려 온 미세한 짐승의 누린내와 자객들의 쇠 비린내. 이 아이는 그 모든 것을 미리 맡았던 것입니다. 단순한 거지가 아니었습니다. 이정명은 넋이 나간 박 씨를 일으켜 더 깊은 산속 바위굴 밑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오는 시간 박 씨와 꽃분이는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모닥불 앞에서 이정명은 품속의 물건을 꺼냈습니다. 옥도장. 반으로 쪼개진 옥새였습니다. 이정명은 불빛에 옥도장에 깨진 단면을 비추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숨이 턱하고 멈췄습니다. 단순히 깨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옥의 안쪽 그 깨진 틈새 사이로 시커먼 납덩어리가 보였습니다. 번만 번지르르한 옥으로 감싸져 있을 뿐 속심은 가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납덩어리 한가운데 아주 작은 글씨가 새겨진 종이가 말려 들어가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도장이 아니다. 이정명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천하가 속았습니다. 왕실의 옥새를 흉내낸 이 물건 속에 진짜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틈새에 박힌 종이 조각을 조심스럽게 잡아당기려 했습니다. 아저씨, 그거 만지면 안 돼요. 잠든 줄 알았던 꽃분이가 어느새 눈을 뜨고 불빛 아래서 시퍼렇게 빛나는 눈동자로 이정명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정명은 화들짝 놀라 손을 거두었습니다. 아이의 눈빛이 서리빨처럼 차가웠기 때문입니다. 만지면 안 된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 꽃분이가 고사리 같은 손가락으로 옥도장 틈새를 가리켰습니다. 거기 빨간 거 말이유. 손에 묻으면 독한 풀독처럼 벌겋게 달아올라요. 내가 떼내느라 아주 혼나슈. 이정명은 옥도장을 호롱불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과연 깨진 틈새와 종이 사이에 아주 얇고 붉은 무언가가 끼어 있었습니다. 불기운이 닿자 딱딱하게 굳어있던 붉은 물질이 미세하게 녹으며 비릿하고 매캐한 향이 훅 끼쳐왔습니다. 이정명의 콧구멍이 크게 벌어졌습니다. 뇌리에 스치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자광이다. 자초 뿌리를 고아 만든 특수 밀랍으로 조정에서도 오직 병조판서 조 대감댁에서만 비밀 문서를 봉인할 때 쓰는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이정명이 누명을 쓰고 옥도장을 도둑맞던 그날 밤 그의 방 안을 감돌던 희미한 향기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단순한 도둑이 아니었습니다. 병조판서 조 대감의 사주를 받은 자가 치밀하게 꾸민 짓이었습니다. 이정명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꽃분아, 잘 생각해보거라. 그는 절박한 심정으로 아이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때 도장 버리던 놈 얼굴을 기억하느냐? 꽃분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대수롭지 않다는 듯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밤이라 잘은 못 봤는디 그 아저씨 얼굴이 좀 웃기게 생겨서 기억나요. 찌그러진 감자 같았거든요. 그려볼 수 있겠느냐? 꽃분이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나뭇가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쓱 사까. 적막한 움막 안에 마른 흙바닥을 긁는 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이정명은 숨을 죽이고 아이의 손끝을 응시했습니다. 동그란 원이 그려지고 찢어진 눈매가 나타났습니다. 아이의 손놀림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마치 그 얼굴이 눈앞에 둥둥 떠다니기라도 하는 듯 망설임 없이 선을 그어 나갔습니다. 쓱싹. 마지막으로 왼쪽 눈썹 위에 깊게 패인 선 하나가 그어졌습니다. 꽃분이가 나뭇가지를 툭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다 그렸슈. 꼭 이렇게 생겼지요? 이정명은 바닥을 내려다보다가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아이의 서툰 그림이었지만 그 특징만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왼쪽 눈썹의 흉터, 그리고 뱀처럼 얇은 입술. 그는 이 얼굴을 알고 있었습니다. 과거 급제 동기이자 자신의 절친한 벗 그리고 옥에 갇혔을 때 유일하게 찾아와 눈물을 흘려주었던 친구였습니다. 자네가 믿었던 도끼의 발등이 찍힌다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심장이 난도질당하는 배신감에 이정명의 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밖에서는 거센 바람이 불어와 움막의 문풍지를 미친 듯이 흔들어댔습니다. 마치 누군가 문을 부수고 들어오려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정명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클바닥을 짚었습니다. 그림 속 산에는 옥사 앞까지 찾아와 거짓 눈물을 흘리던 10년지기 버최 진사가 분명했으니까요. 이놈이 내 옥도장을 훔쳐 강물에 버리고 나를 역적으로 몰았구나. 배신감에 치가 떨려 숨조차 쉬기 힘들었습니다. 믿었던 도끼의 발등이 찍힌다는 말이 이토록 사무칠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스락. 거센 빗소리 사이로 나뭇가지 밟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털보가 곰방대를 집어 던지고 벽에 기대 놓은 녹슨 창을 낚아챘습니다. 눈빛이 매섭게 변했습니다. 나으리 놈들입니다. 냄새를 맡고 왔구먼유 어서 뒷문으로 뛰십시오. 우지끈.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낡은 문짝이 박살나며 시퍼런 칼날이 쑥 들어왔습니다. 이런 젠장. 털보가 창을 휘둘러 칼날을 쳐내며 소리쳤습니다. 이정명은 꽃분이의 손목을 낚아채고 빗속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진흙탕이 발목을 잡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다친 다리가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거기 서라 역적놈아. 뒤에서 들리는 고함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습니다. 발 아래는 천길 낭떠러지요. 시커먼 강물이 아가리를 벌리고 포효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끝이다. 이정명 조 대감께서 내 목을 기다리신다. 어둠 속에서 튀어나온 자객이 번들거리는 칼을 쳐들고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빗물에 젖은 칼날이 번개에 번쩍였습니다. 이정명이 꽃분이를 등 뒤로 숨기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내 이놈들 하늘이 두렵지도 않느냐. 죽은 자는 말이 없는 법이지. 자객이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땅을 박차고 달려들었습니다. 거리는 불과 5걸음, 피할 곳도 막을 무기도 없었습니다. 이정명이 눈을 질끈 감으려던 찰나였습니다. 등 뒤에 숨어있던 꽃분이가 갑자기 앞으로 튀어나갔습니다. 아이의 고사리 같은 손에는 산길을 오르며 주워 모았던 딱딱한 산호두 알들이 한가득 들려 있었습니다. 좌르르르. 꽃분이가 바닥을 향해 호두 알들을 힘껏 뿌렸습니다. 빗물에 젖어 번들거리는 바위 위로 동그란 호두 알들이 구슬처럼 굴러갔습니다. 살기등등하게 달려들던 자객의 시선은 오로지 이정명의 목에만 꽂혀 있었습니다. 바닥에 깔린 자그마한 함정을 볼 겨를 따위는 없었습니다. 뿌드득. 자객의 집신이 단단한 호두알을 밟는 순간 둔탁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중심이 무너진 자객의 몸이 허공에서 춤을 추듯 뒤틀렸습니다. 당황한 비명과 함께 자객은 그대로 미끄러지며 쿵 하고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그 충격으로 손에 들고 있던 칼이 챙그랑 소리를 내며 바위 틈으로 튕겨 나갔습니다. 천하의 살수가 고작 7살 아이가 뿌린 호두 아래 꼴사납게 자빠진 것입니다. 꽃분이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바닥에 돌멩이 하나를 집어 자객의 이마를 향해 야무지게 던졌습니다. 퍽. 칵. 정통으로 이마를 맞은 자객이 얼굴을 감싸 쥐고 뒹굴었습니다. 이정명은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말 못하는 바보라 손가락질 받던 아이가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누구보다 용맹한 전사였습니다. 하지만 뒤따라오던 나머지 자객 둘이 멈칫하더니 고은이 이를 갈며 다시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이 쥐새끼 같은 것들이. 그때 숲속에서 털보의 우렁찬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티투성이가 된 털보가 창을 꼬나쥐고 빗속을 뚫으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나으리 엎드리십시오. 이정명과 꽃분이가 반사적으로 바닥에 납작 엎드리는 순간 털보의 손을 떠난 창이 묵직한 바람 소리를 내며 어둠을 갈랐습니다. 휘익 퍽. 창은 정확히 다시 일어나려던 첫 번째 자객의 어깨를 꿰뚫어 버렸습니다. 으악. 처절한 비명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메아리 쳤습니다. 털보는 쉴 틈도 주지 않고 달려와 쓰러진 자객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빗물과 피로 뒤범벅이 되어 마치 지옥에서
온 야차와도 같았습니다. 감히 누구 앞이라고 칼을 들이대 내 오늘 내 놈들의 사지를 찢어 발겨주마. 털보의 기세에 눌린 나머지 두 자객이 주춤거렸습니다. 이정명은 바닥에 굴러다니는 호두 알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단단하고 거친 껍질의 감촉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열매가 아니었습니다. 살고자 하는 그리고 반드시 살아남아 진실을 밝히겠다는 단단한 의지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지만 힘주어 말했습니다. 털보야, 길을 열어라. 우리는 반드시 살아서 돌아간다. 지금이다. 뿌려라. 이정명의 외침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꽃분이가 품에 안고 있던 자루를 힘껏 뒤집었습니다. 에라 다 먹고 떨어져라, 이놈들아. 후두두두두. 마치 우박이 쏟아지는 듯한 소리와 함께 수십 개의 호두 알들이 젖은 바위 바닥으로 굴러갔습니다. 빗물에 젖어 번들거리는 안반 위로 딱딱한 호두들이 제멋대로 튀어 올랐습니다. 살기를 띠고 달려들던 자객들의 시선은 오직 이정명의 목에만 꽂혀 있어 발밑에 깔린 그 작고 둥근 함정을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죽어라. 으악. 선두에서 비도를 치켜들던 자객의 발이 호두알을 밟는 순간이었습니다. 중심을 잃은 몸뚱이가 허공에서 붕 떴습니다. 찰나의 순간 시간마저 느리게 흐르는 듯 했습니다. 자객의 당황한 눈동자와 이정명의 차분한 눈빛이 허공에서 교차했습니다. 콰당탕. 넘어진 놈의 비명이 채 끝나기도 전에 뒤따르던 놈들이 줄줄이 엉켜 넘어졌습니다. 가파른 경사와 빗물, 그리고 제멋대로 굴러다니는 호두 알들이 만들어낸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천하의 살수들이 고작 아이의 주전부리에 발목이 잡혀 널브러지는 꼴이라니 실로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나으리 뛰십시오. 그 틈을 놓칠 털보 포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넘어진 자객의 어깨를 육모방망이로 사정없이 내려치며 길을 텄습니다. 퍽 하는 둔탁한 파여름과 함께 놈이 나동그라졌습니다. 이정명은 꽃분이의 작은 손을 낚아채듯 잡고 벼랑 끝 바위 틈을 향해 달렸습니다. 이쪽이다. 저 바위 뒤로. 아이고, 내 호두, 내 저녁밥. 꽃분이가 울상을 지으며 뒤를 돌아보았지만 이정명은 아이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뒤에서 자객들이 욕설을 내뱉으며 몸을 일으키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 사람은 거대한 바위 두 개가 맞물려 만들어진 좁은 틈새로 몸을 던졌습니다. 어른 한 명이 겨우 들어갈 수 있을 만큼 비좁은 공간이었지만 안쪽은 제법 깊숙하여 비바람을 피하기에는 안성맞춤이었습니다. 이정명은 젖은 등을 차가운 바위 벽에 기대며 숨을 골랐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요동쳤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 안에 여전히 잡혀있는 작고 거친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꽃분이었습니다. 고맙다. 내가 우릴 살렸어. 그 호두가 아니었다면 우린 모두 죽은 목숨이었을 게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아이가 그 하찮은 호두 알 몇 개가 거대한 살수 집단을 막아냈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큰 충격이자 깨달음이었습니다. 꽃분이는 쑥스러운 듯 코를 훌쩍이며 흙투성이가 된 옷자락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까워서 어쩐대요. 그거 내 저녁밥인디. 며칠을 굶다가 겨우 얻은 건디. 그때였습니다. 입구를 지키고 서 있던 털보가 쿵쿵 소리를 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털보야. 이정명이 화들짝 놀라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번개가 번쩍하고 동굴 안을 비춘 순간 이정명은 털보의 왼팔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소매가 찢겨
나간 팔뚝에서 흘러나오는 피는 선홍빛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썩은 물처럼 검붉은 피가 꿀렁꿀렁 솟구치고 있었습니다. 이건 독이다. 이정명의 떨리는 손이 털보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털보의 얼굴은 횟가루를 뿌린 듯 창백했고 무엇보다 입술이 파랗게 질려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으리 놈들은 보통 놈들이 아닙니다. 나가면 죽습니다. 털보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품속을 뒤적였습니다. 하지만 밖에서 자갈 밟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발자국이 여기서 끊겼다. 이 근처다. 쥐새끼들이 숨어봤자 독 아니지. 자객들의 목소리가 바로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이정명은 꽃분이의 입을 틀어막고 바위 깊숙한 곳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한 정적 속에서 동굴 입구에 긴 칼을 든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독이 퍼져가는 털보와 겁에 질린 꽃분이, 그리고 벼랑 끝에 몰린 자신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그때 꽃분이가 바닥에 떨어진 호두 껍질 조각을 주워들고는 이정명의 귀에 대고 아주 작게 속삭였습니다. 나으리, 저기 저 위를 보세요. 박쥐 똥이구먼요. 뜬금없는 소리에 이정명이 고개를 들어 천장을 보았습니다. 어둠 속에 가려져 보이지 않던 천장 틈새에 수십 마리의 박쥐들이 매달려 있는 것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꽃분이의 눈은 어둠 속에서 고양이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돌을 던져서 저놈들을 깨우면 놈들이 놀라서 날뛰지 않겠슈. 이정명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 아이는 이 위급한 상황에서도 살기를 찾고 있었습니다. 바보 머슴이 전 재산을 털어 산 백정의 딸 장터에서 매만 맞던 그 아이가 지금 이정명에게 생명의 동아줄을 내려주고 있었습니다. 이정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꽃분이가 야무진 손길로 바닥에 굴러다니는 깨진 호두 껍질과 돌멩이들을 양손 가득 쥐었습니다. 동굴 입구의 그림자가 안쪽으로 발을 들이려는 찰나 꽃분이의 손에서 날아간 돌멩이가 동굴 천장을 강타했습니다. 휙, 탁, 기. 지옥의 문이 열리듯 잠자던 박쥐떼가 일제히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파다다다다. 수천 마리의 박쥐떼가 검은 폭풍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몸은 당황하여 칼을 휘둘렀지만 눈앞을 가리는 박쥐들 때문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지금입니다. 뛰십시오. 털보가 이정명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꽃분이는 이미 이정명의 옷자락을 꽉 쥐고 앞장서고 있었지요. 이쪽이여유. 바람 냄새가 나요. 세 사람은 혼비백산한 자객을 뒤로하고 숲속으로 내달렸습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때리고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 털썩 털보가 외마디 비명도 없이 쓰러졌습니다. 이복에 정신 차리게. 이정명이 다급하게 흔들었지만 털보의 입술은 이미 보랏빛이었습니다. 왼팔 상처에서 검붉은 피가 흐르고 살이 썩는 역한 냄새가 진동했지요. 독입니다. 털보가 갈에 섞인 피를 토해냈습니다. 이 깊은 산 중에서 해독제를 구할 길은 막막했지요. 이정명은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꽃분이가 킁킁거리며 풀숲을 헤집기 시작했습니다. 얘야, 지금 뭐 하는 게냐. 사람이 죽어가는데. 이정명의 호통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꽃분이는 바위 틈에서 톱니처럼 생긴 풀 한 줌을 뜯어냈습니다. 이거면 돼요. 안 된다. 독초일지도 모르지 않느냐. 뱀이 싫어하는 냄새여요. 아버지가 그랬슈. 뱀이 싫어하는 풀은 뱀독을 잡는다고. 꽃분이는 주먹만한 돌멩이로 풀을 지식이기 시작했습니다.
쿵쿵쿵 알싸한 향이 진동했지요. 아이는 초록색 즙이 흐르는 풀죽을 털보의 상처에 덕지덕지 발랐습니다. 으으. 털보가 고통에 몸을 비틀었지만 꽃분이는 야무지게 치맛자락을 찢어 상처를 동염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커멓게 변했던 팔뚝이 서서히 붉은색으로 돌아오고 붓기가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천안백정의 딸이라 무시당하던 아이가 사람의 목숨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물림 양반은 꿈도 꾸지 못할 산지식이었습니다. 1시경쯤 지나자 털보가 눈을 떴습니다. 살았습니다. 대감 저 아이가. 털보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꽃분이에게 눈짓으로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이정명과 털보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혔습니다. 저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다라는 무언의 대화가 오갔습니다. 날이 밝아올 무렵 세 사람은 마침내 산 아래 도착했습니다. 저기입니다. 함경도 경원 관아입니다. 조선의 북쪽 끝 유배지 중에서도 가장 험하다는 곳이었지요. 헌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아침이면 들려야 할 빚을 소리도 문지기의 호령도 없었습니다. 기이이이. 바람이 불자 거대한 소슬대문이 힘없이 열렸습니다. 텅 빈 마당에는 낙엽만 수북하고 흘바닥 곳곳에 검붉은 얼룩이 보였습니다. 계십니까? 한양에서 온 유배 죄인 이정명입니다. 대답 대신 횡한 마당 한가운데 노인 낡은 북만이 바람에 울렸습니다. 둥둥둥. 마치 거대한 무덤처럼 입을 벌리고 있는 관아, 이정명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휘잉. 바람 소리가 채 잦아들기도 전이었습니다. 등 뒤에서 천둥 같은 소리가 났습니다. 활짝 열려있던 소슬대문이 거칠게 닫힌 것입니다. 동시에 지붕 위와 담벼락 뒤에서 시커먼 그림자 수십 개가 솟구쳐 올랐습니다. 자르르르. 날카로운 화살촉들이 일제히 마당 한가운데 서 있는 세 사람을 겨누었습니다. 팽팽하게 당겨진 활쉬 소리가 공기를 찢을 듯 위협적이었습니다. 털보가 급히 칼을 뽑아들었지만 사방이 포위된 상태라 독 안에 든 쥐나 다름없었지요. 허허허, 제 발로 호랑이 아가리로 들어오는구나. 관아 대청마루 문이 벌컥 열리더니 비단 관복을 입은 사내가 거들먹거리며 걸어 나왔습니다. 경원 부사 최만석이었습니다. 그의 번들거리는 얼굴에는 비열한 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내 놈이 경원 부사냐, 조정에서 보낸 유배 죄인을 이리 맞이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 이정명이 호통을 쳤지만 최만석은 코웃음을 칠 뿐이었습니다. 유배 죄인이라 내 눈에는 역적놈으로밖에 안 보이는데 한양의 조 대감께서 특별히 서찰을 보내셨지. 유배지로 오던 중 탈출을 시도하다가 그만 화살에 맞아 비명행사했다고 말이야. 이정명과 털보의 시선이 허공에서 딱 마주쳤습니다. 털보의 눈빛이 지금이라도 뚫어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었지만 이정명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화살비 속에서 살아남을 확률은 없었습니다. 최만석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쏴라, 숨통을 끊어 놓아라. 궁수들의 손가락이 활시위를 놓으려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아이고 배야, 아이고 나 죽네, 사람 살려. 갑자기 꽃분이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러고는 배를 움켜쥐고 미친 사람처럼 대굴대굴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으악, 똥 마려워. 똥이 나온다, 똥. 너무나 뜬금없는 상황에 궁수들이 멈칫했습니다. 잔뜩 긴장했던 분위기가 순식간에 깨져버렸습니다. 꽃분이는 아예 치마를 걷어 올릴 기세로 바닥을 기어다니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으리 죽이더라도 똥은 싸고 죽게 해주슈. 아침에 먹은 쉰 떡이 잘못됐나 창자가 꼬여서 아주 미치겠네. 으악 나온다 나와. 뿌웅. 꽃분이가 입으로 기가 막히게 방귀 소리까지 흉내 내자 마당에 있던 병사들 사이에서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비장하게 역적을 처단하려던 순간에 똥 타령이라니 기가 찰 노릇이었지요. 최만석의 얼굴이 불그락부르락해졌습니다. 저 천한년이 감히 관아 마당에서 무슨 추태냐 당장 쏘라니까 뭐들 하고 있느냐. 아이고 나옵니다요. 진짜 싸요. 에라 모르겠다. 꽃분이가 엉덩이를 최만석 쪽으로 들이밀며 힘을 주는 신용을 하자 최만석은 기겁을 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무리 탐관오리라 해도 죽기 직전에 똥을 지리겠다는 여인을 베는 것은 찝찝하기 짝이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에이 퇴 재수 없는 것들, 저 더러운 것들을 당장 지하 감옥에 쳐넣어라.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목을 칠 테니 오늘은 옥에 가두고 물 한 모금 주지 마라. 그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포졸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세 사람을 끌고 갔습니다. 그들은 관아 뒤편의 습한 지하 감옥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철커덩. 두꺼운 쇠창살문이 닫히고 육중한 자물쇠가 채워졌습니다. 지하 감옥은 빛 한 점 들지 않았고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병사들의 발소리가 멀어지자 이정명은 힘이 풀린 듯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다 끝났소. 조 대감이 여기까지 손을 썼을 줄이야. 내일이면 꼼짝없이 죽은 목숨이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아이고 연기하다가 진짜 쌀 뻔했네. 방금 전까지 배를 잡고 구르던 꽃분이가 아무렇지도 않게 툭툭 털고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 반짝거렸습니다. 꽃분아, 너는 겁도 없느냐? 내일이면 우리가 죽는다는데. 이정명의 탄식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꽃분이는 감옥 구석구석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벽을 두드려보고 바닥에 깔린 썩은 집단을 이리저리 들추었습니다. 죽긴 누가 죽어유.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했슈. 그리고 제가 아까 들어올 때 봤는데 이 관아 지은 지 100년도 넘은 건물이구만요. 옛날 건물에는 꼭 쥐구멍 하나씩은 숨겨두는 법이죠. 꽃분이가 감옥 가장 안쪽 축축하게 젖은 벽 아래 깔려있던 두꺼운 집단을 걷어냈습니다. 그러자 흙바닥이 아닌 기이한 나무 판자 하나가 드러났습니다. 꽃분이가 틈새로 손가락을 집어넣자 썩은 나무가 우지끈 뜯겨나갔습니다. 그 아래로 어른 한 사람이 겨우 들어갈 만한 좁고 깊은 구멍이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이정명과 털보가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꽃분이가 씩 웃으며 이정명을 돌아보았습니다. 나으리 똥 누러 갈 시간이에요. 이정명은 코를 싸주며 구멍 안쪽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썩은 내가 진동하는 좁은 쥐구멍이었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피로 쓴 서찰을 꺼내 꽃분에게 내밀었습니다. 꽃분아, 잘 듣거라. 이 구멍은 어른이 지나기엔 너무 좁다. 내가 나가서 한양사원부로 가야 한다. 내 목숨보다 이 서찰이 더 중하다. 하지만 꽃분이는 뒷짐을 지며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싫어요. 나 혼자는 죽어도 안 가요. 같이 안 가면 나도 여기서 확 굶어 죽을래요. 이 녀석이 지금 고집 피울 때가. 그때 구석에 처박혀 있던 털보, 포졸이 퉁퉁 부은 다리를 끌며 다가왔습니다. 그는 썩은 나무 판자 주변의 흙벽을 손으로 벅벅 긁어냈습니다. 장마철 습기를 머금은 흙이 후두둑 떨어져 내리자 입구가 제법 넓어졌습니다.
나으리 제가 옛날에 이관아 바다 공사를 했습죠. 입구만 좁지 안쪽은 기어갈 만합니다. 쥐새끼처럼 기어서라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정명은 잠시 꽃분과 털보를 번갈아 보더니 결의에 찬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자. 살아서 반드시 저들의 죄를 물을 것이다. 꽃분이가 먼저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아이고, 냄새야 똥통이 따로 없네. 세 사람은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바닥은 진득한 오물천지였고 차가운 지하수가 턱 밑까지 차올랐습니다. 쥐들이 어깨를 타고 넘어갔지만 누구 하나 신음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기었을까. 꽉 막혀 있던 공기가 흐르며 풀벌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유 다리 보여유. 그들이 기어 나온 곳은 관아 뒷담장 밑 으슥한 대나무 숲이었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세 사람은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오직 한 곳, 부사의 집무실 창호지 문에만 희미한 불빛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하거라. 이정명이 낮게 속삭이며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집무실 뒤편으로 다가갔습니다. 창문 틈이 손가락 한 마디만큼 열려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고 책상 위에는 붉은 도장이 찍힌 장부 하나가 바람에 팔락거리고 있었습니다. 이정명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저것은 비밀 장부다. 홍주 목사가 조 대감에게 상납한 뇌물 내역이 적힌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경비병들에게 들킬 것이 뻔했습니다. 그때 꽃분이가 이정명의 옆구리를 쿡 찌르고는 불쑥 창문 틈으로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꽃분아, 위험하다. 이정명이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지만 꽃분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방 안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호롱불 빛이 흔들리며 장부의 글씨들을 비췄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한자들. 쌀 500서, 비단 300필, 인삼 50, 근 꽃분이는 까막눈이라 읽을 수 없었습니다. 저기 적힌 글자, 그림이 참 재밌네요. 지렁이가 기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바람이 불어 장부가 파라락 넘어갔습니다. 다음 장, 또 다음 장. 그 순간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꽃분이의 동공이 확장되더니 눈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그것이 글자가 아니었습니다. 종이의 질감, 먹물의 농담, 붉은 도장의 위치, 흘겨 쓴 회계 삐침 하나하나가 그대로 망막에 박혀 들어왔습니다. 탁, 탁, 탁. 복도 저편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사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됐다, 어서 가자. 이정명이 꽃분이를 낚아채듯 끌어당겼습니다. 꽃분이가 창문에서 고개를 빼며 마지막으로 눈을 질끈 감았다 떴습니다.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 검은 우물 같은 그곳에 방금 본 장부의 수십 페이지가 사진처럼 인화되어 박혀버렸습니다. 재밌는 그림 구경 잘했구만요. 꽃분이가 씩 웃으며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이정명은 몰랐습니다. 이 바보 같은 아이의 머릿속에 조선 팔도를 뒤집어 놓을 거대한 증거가 통째로 저장되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누구냐? 방문이 벌컥 열리며 부사의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정명은 꽃분이의 입을 틀어막고 회랑 기둥 뒤 그림자 속으로 몸을 구겨 넣었습니다. 쿵쿵쿵 심장 소리가 북소리처럼 귓가를 때렸습니다. 부사가 헛기침을 하며 다시 방으로 들어가자 이정명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큰일이다, 장부를 못 챙겼으니 이를 어쩐다냐?
이정명의 탄식에 꽃분이가 제 머리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며 속삭였습니다. 걱정 마슈, 그 그림 내가 여기다 싹 집어넣었으니까요. 뭐라. 종이는 불쏘시개나 하라지 뭐. 이제 내 머리가 장부여유. 이정명은 멍하니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본 수십 장의 내용을 찰나에 외웠다는 말이 믿기지 않았으나 아이의 눈빛은 맑은 호수처럼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살아있는 장부로구나. 너를 살려야만 증거도 산다 가자. 두 사람은 옥사 구석에 쓰러져 있던 털보에게 달려갔습니다. 털보는 피투성이가 된 팔을 부여잡고도 눈을 번뜩였습니다. 나으리 놈들이 눈치채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털보는 품속에서 갈아 만든 쇠꼬챙이 하나를 꺼내 감옥 문고리에 쑤셔 넣었습니다. 부들부들 떨리는 손끝에서 식은땀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달그락 쇠끼리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려왔습니다. 철컥. 둔탁하고도 경쾌한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풀렸습니다. 뒤십시오. 세 사람이 옥사 문을 박차고 나가자마자 요란한 징 소리가 밤하늘을 찢어 발겼습니다. 탈옥이다. 죄인들이 도망쳤다. 관아 전체가 횃불로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개의 불길이 뱀처럼 부글거리며 그들의 뒤를 쫓았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산길은 가파르고 미끄러웠습니다. 헉, 헉. 이정명의 숨소리가 쇳소리로 변해갔습니다. 이른의 노구가 눈 구덩이에 처박혔습니다. 나으리. 앞서가던 털보가 다급히 돌아섰습니다. 가라, 어서 가. 이정명은 손을 휘저으며 소리쳤습니다. 나는 틀렸다. 털보, 내가 꽃분이를 데리고 가거라. 이 아이가 증거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같이 가셔야죠. 내 말 안 들리느냐? 놈들이 코앞이다. 나 하나 던져 시간을 벌 테니 어서 가란 말이다. 산 아래쪽에서 개 짖는 소리가 바로 등 뒤까지 따라 붙었습니다. 이정명은 체념한 듯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자그마한 손이 이정명의 등을 억세게 떠밀었습니다. 할아범 뭐 해요? 빨리 안 일어나요. 꽃분이었습니다. 집신도 제대로 신지 못한 빨간 발이 눈 위에 박혀 있었습니다. 이 녀석아, 제발 말 좀 들어라. 난 못 간다. 못 가긴 어딜 못 가요. 밥심으로 사는 게 사람인데 아직 밥 한 끼 제대로 못 얻어 먹었잖아요. 꽃분이는 제 몸보다 큰 이정명을 일으키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이정명이 고개를 들어 아이를 보았습니다. 횃불 빛을 받은 아이의 눈동자가 이정명의 눈을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그 작은 눈망울 속에는 두려움 대신 쇠심줄 같은 고집이 서려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팽팽하게 얽혔습니다. 할아범 안 가면 나도 여기서 확 얼어 죽을 거예요. 내 고집 알주. 나 진짜로 여기서 꼼짝도 안 할 거라니까요. 가자, 가야지. 이정명은 으스러지는 무릎을 펴며 신음하는 포조를 부축해 몸을 일으켰습니다. 함경도의 칼바람이 세 사람의 뺨을 사정없이 후려쳤고 뒤따라오는 말발굽 소리는 지진처럼 땅을 울리며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헐떡이며 당도한 곳은 시커먼 어둠 속 성천강 지류였습니다. 이걸 건너야 한다고? 이정명이 망설였습니다. 얼음 위에서 우지끈 하는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겨울 강의 얼음은 살아있는 생물처럼 울어대고 있었습니다. 그때 꽃분이가 앞장섰습니다. 내 발자국만 밟아요. 딴 데 밟으면 황천길이여. 하얀 얼음은 속에 바람이 들어서 퍽하고 꺼져요. 검은 얼음이 튼튼한 거예요. 아이는 본능적으로 물의 결을 읽고 있었습니다. 꽃분이는 하얗게 눈이 덮이거나 불투명한 얼음은 피하고 시커멓게 밑이
비칠 듯 투명한 얼음만을 골라 징검다리 건너듯 폴짝폴짝 뛰었습니다. 이정명은 식은땀을 흘리며 아이의 뒤를 따랐습니다. 쩍 발을 뗄 때마다 얼음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강 중간쯤 다다랐을 때 등 뒤에서 횃불과 함께 왁자지껄한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기 있다. 저놈들을 잡아라. 추격대 10여 명이 말해서 내려 앞뒤 잴 것도 없이 얼음판 위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들의 거친 발소리에 얼음판 전체가 우웅거리며 진동했습니다. 이정명은 다급해졌습니다. 빨리 하라 범, 더 빨리유. 꽃분이가 재촉했습니다. 마침내 세 사람이 헉헉거리며 강 건너편 둔치에 발을 올리는 순간 추격대는 강 한복판 가장 깊고 물살이 센 곳에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꽃분이가 피하라고 했던 하얀 얼음 지대를 아무 생각 없이 밟고 있었습니다. 꽃분이는 도망치다 말고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품속에서 며칠 전 주워둔 딱딱한 호두 알 하나를 꺼냈습니다. 아이의 눈이 매섭게 변했습니다. 꽃분이는 강의 흐름이 소용돌이치며 얼음이 가장 얇게 얼어있는 지점, 그 하얀 얼음판의 급소를 정확히 노려보았습니다. 이 나쁜 놈들아, 다 얼어 뒤져라. 꽃분이는 전 먹던 힘까지 짜내어 호두 알을 집어 던졌습니다. 탁. 호두가 얼음판에 떨어지는 소리는 작았으나 그 파장은 거대했습니다. 이미 10여 명의 장정들이 내는 무게로 한계까지 팽팽해져 있던 얼음판에 호두가 떨어진 충격은 활시위를 끊는 칼날과도 같았습니다. 쩌저저적적.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는 듯한 굉음과 함께 거미줄 같은 균열이 순식간에 사방으로 뻗어나갔습니다. 추격대장의 눈이 휘둥그레질 새도 없이 단단하던 얼음판이 조각조각 부서져 내렸습니다. 첨벙 처버벙. 차가운 성천강 물이 굴줄인 짐승처럼 입을 벌려 10여 명의 사내들을 집어삼켰습니다. 횃불이 물에 빠지며 꺼졌고 강 위는 순식간에 아비규환의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두꺼운 속옷을 입은 추격대들은 물을 먹은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허우적거렸으며 깨진 얼음 조각들이 그들의 몸을 찔러댔습니다. 검은 강물은 자비 없이 그들을 얼음 밑바닥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이정명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십 년 정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그였지만 호두 알 하나로 10만 대군보다 무서운 강물을 무기 삼는 이 아이의 기지에는 소름이 돋을 지경이었습니다. 꽃분이는 부들부들 떨리는 주먹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봤쥬? 내가 뭐랬슈? 하얀 얼음은 밟지 말랬잖아요. 강물 위로 솟구치던 손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이정명은 전율했습니다. 이 아이는 하늘이 자신을 살리기 위해 보낸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때 강 건너편 어둠 속에서 또 다른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으나 본대는 깨진 얼음 구멍을 보고 감히 강으로 들어설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정명과 꽃분이는 그 틈을 타 어둠이 짙게 깔린 산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이것이 훗날 한양을 뒤집어 놓을 거대한 반격의 서막이 될 줄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산을 넘고 물을 건너기를 닷새 세 사람은 마침내 한양 도성이 희미하게 보이는 언덕에 도착했습니다. 추위와 배고픔에 지쳐 서로의 얼굴조차 알아보기 힘들 지경이었으나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었지요. 하지만 성문 앞은 평소와 달리 살벌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붉은 깃발 아래 창을 든 포졸들이 오가는 사람들을 샅샅이 뒤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군도 모자라 사병들까지 풀었군요. 칠성이 나무 뒤에 숨어 혀를 찼습니다. 성문 옆 벽보판에는 이정명의 얼굴이 그려진 용모파기가 큼지막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이정명을 잡는 자에게 포상금 500냥이라는 글귀가 선명했지요. 저 문을 통과하는 것은 호랑이 아가리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다른 문으로 돌아가야겠습니다. 소용없어요. 남대문이고 동대문이고 쥐새끼 한 마리도 못 지나가게 막아놨을 텐데. 꽃분이가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무언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시선이 머문 곳은 누군가 불을 피우다 남기고 간 시커먼 숫덩이였습니다. 꽃분이는 망설임 없이 숫덩이를 집어들더니 자신의 손바닥에 문질렀습니다. 하라범, 우리 거지 놀이해요. 꽃분이는 시커멓게 변한 손바닥을 이정명의 얼굴에 가져다 댔습니다. 고귀한 선비의 하얀 얼굴에 검댕이 덕지덕지 묻어났습니다. 이정명은 잠시 흠칫했지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눈빛이 너무나 진지했기 때문입니다. 머리도 좀 풀어헤치고요. 옷도 좀 찢어야겠네. 찌익 꽃분이는 이정명의 비단 도포 자락을 거침없이 찢어버렸습니다. 칠성이 기겁을 하며 말리려 했지만 이정명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순식간에 세 사람은 영락없는 유랑민 꼴이 되었습니다. 꽃분이는 주변에 버려진 낡은 수레 하나를 끌고 왔습니다. 자, 저는 병든 손녀고 하라범은 정신이 좀 오락가락하는 바보예요. 침 좀 흘려봐요. 눈도 좀 풀고. 이정명은 기가 막혔지만 목숨이 걸린 일이었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눈에 힘을 풀었습니다. 평생 글만 읽던 선비로서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순간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성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심장이 쿵쾅쿵쾅 귓가에서 울리는 듯 했습니다. 수레바퀴가 굴러가며 끼익 삐그덕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를 냈습니다. 성문을 지키던 포졸 하나가 창으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멈춰라, 어디서 오는 놈들이냐. 포졸의 눈매가 매서웠습니다. 그는 수레에 누워 거적을 덮어쓴 꽃분이와 멍하니 서 있는 이정명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긴장감이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 같았습니다. 그때 꽃분이가 이정명의 눈을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지금이에요라고 말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콜록콜록 으아앙 할아버지. 나 배고파, 밥 줘. 수레 위에서 꽃분이가 발작적으로 기침을 토해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크고 처절한지 주변 행인들이 인상을 찌푸리며 코를 막았습니다. 이정명은 엉겁결에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밥밥 좀 주시오 헤헤. 우리 손녀가 죽어가요. 이정명의 입가에 침이 질질 흘러내렸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와 검댕이, 범벅된 얼굴은 영락없는 광인의 모습이었습니다. 포졸은 기겁을 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것 같았습니다. 에이, 더러운 것들 재수 온 붙겠네. 저리 꺼져, 썩 꺼지란 말이다. 포졸은 손을 휘저으며 코를 막았습니다. 용모파기 속에 기품 있는 선비와 눈앞에 이 더러운 미치광이를 연결 지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헤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정명은 굽신거리며 수레를 밀었습니다. 삐그덕 삐그덕 수레바퀴 소리가 다시금 울려 퍼졌습니다. 어둡고 긴 성문의 터널을 지나 마침내 한양 도성 안으로 발을 디뎠습니다. 북적이는 장터의 소음이 와글와글 들려오자 그제야 이정명은 참고 있던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수레에 누워있던 꽃분이가 거적을 살짝 들추며 속삭였습니다. 봤쥬? 내 연기 어땠어요? 하라범도 제법이던데요.
검댕이 묻은 얼굴 사이로 꽃분이의 하얀 이가 드러나며 씩 웃었습니다. 이정명은 소매로 입가에 묻은 침을 닦아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성 안에 들어왔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십니까, 나리? 칠성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물었습니다. 이정명의 눈빛이 다시 매섭게 변했습니다. 방금 전에 바보 같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는 저 멀리 솟아있는 대궐 쪽을 바라보며 나직하게 읊조렸습니다. 기방으로 간다. 한양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곳 월향루로 갈 것이다. 예, 기방이라니요. 지금 이 몰골로 말입니까? 등잔 밑이 어둡다 했다. 그리고 그곳엔 내가 예전에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이 하나 있지. 세 사람은 낡은 수레를 끌고 사람들이 붐비는 종로 거리로 스며들었습니다. 왁자지껄한 장터의 소음 속에 섞여 그들은 철저히 투명해졌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수레바퀴가 구를 때마다 조선의 운명을 뒤흔들 거대한 복수의 톱니바퀴도 함께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샅샅이 뒤져라. 쥐새끼 한 마리도 도성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 조 대감의 고함이 사랑채 담장을 넘어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집사들이 혼비백산하여 마당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 시각 한양 운종가는 폭풍전야와 같았습니다. 시전 상인들이 물건을 버려놓고 있었지만 거리 곳곳에는 살기등등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포졸 복장이 아닌 사병 복장을 한 덩치 큰 사내들이 행인들의 얼굴을 이리리 훑어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정명은 삿갓을 깊게 눌러쓰고 수레를 미는 척하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월향루로 향하는 길목마다 이미 조 대감의 사병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 든 쥐꼴이 된 것입니다. 날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저놈들 눈빛을 보십시오.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사냥감을 찾는 짐승놈들 같습니다. 칠성이 침을 뱉으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수레 위에 거적을 덮어쓴 채 누워있던 꽃분이가 불안한 듯 거적 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아저씨 무서워요. 이정명이 거적을 살짝 토닥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걱정 마라. 내 목숨을 걸고 너를 지킬 것이다. 이정명의 시선이 저 멀리 대궐 앞 높게 솟은 누각으로 향했습니다. 억울한 백성의 소리를 듣겠다는 신문고가 매달려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앞은 금군과 조 대감의 사병들이 겹겹이 에워싸고 있어 개미 새끼 한 마리 얼씬하기 힘든 형국이었습니다. 전공법은 불가능하다. 허나 저 북을 울리지 못하면 우리 모두 죽은 목숨이다. 이정명의 비장한 목소리에 칠성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칠성은 잠시 누각을 바라보더니 허리춤을 단단히 동여매며 씩 웃었습니다. 날이 그리고 꼬마 아가씨 이놈이 평생 왈패짓이나 하며 살았지만 오늘만큼은 사람 구실 한번 해보렵니다. 칠성아, 무슨 짓을 하려는 게냐. 저놈들 눈을 딴 데로 돌려놔야지요. 제가 미끼가 되겠습니다. 그 틈에 죽으림을 다해 뛰십시오. 말릴 새도 없었습니다. 칠성은 수레 옆에 놓여있던 굵직한 장작 하나를 집어들더니 갑자기 대로변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이놈들아, 내가 바로 니들이 찾는 그놈이다. 덤벼라. 칠성이 근처 옹기 전 갑판대를 걷어차 버렸습니다. 와장창 하는 소리와 함께 항아리들이 박살나며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시장통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놈 잡아라. 저놈이 범인이다. 길목을 지키던 사병들이 일제히 칠성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칠성은 장작을 휘두르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십수명의 장정들이
칠성을 에워싸고 몽둥이 찜질을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칠성이 바닥을 구르면서도 이정명 쪽을 보지 않고 반대편으로 기어가며 소리쳤습니다. 지금이요, 어서 가시오. 이정명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는 꽃분이의 손목을 낚아채듯 잡고 신문고가 있는 누각을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뛰어라, 뒤도 돌아보지 말고 뛰어. 심장이 터질 듯 쿵쾅거렸습니다. 누각이 가까워질수록 경비병들의 모습이 선명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딜 감히. 섬뜩한 고함과 함께 번쩍이는 칼날이 이정명의 앞길을 가로막았습니다. 조 대감이었습니다. 그는 소식을 듣고 직접 말을 달려온 듯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말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이 쥐새끼 같은 놈들이 감히 내 손바닥을 벗어날 줄 알았더냐? 조 대감의 눈은 살기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칼끝을 이정명의 목에 겨누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놈이 가지고 있는 그 물건 얌전히 내놓으면 고통 없이 죽여주마. 꽃분이가 이정명의 등 뒤로 숨으며 파들파들 떨었습니다. 사방이 막혔습니다. 뒤에는 사병들, 앞에는 서슬퍼런 조 대감의 칼이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이정명의 눈빛은 오히려 차분하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품속 깊은 곳에서 보찜을 풀었습니다. 그래, 이것을 원했느냐? 이정명이 꺼내든 것은 반으로 쪼개진 낡은 옥도장이었습니다. 조 대감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이리 내놔라, 어서서. 조 대감이 손을 뻗는 순간 이정명은 도장을 그에게 건네는 대신 하늘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햇살을 받은 옥도장의 깨진 단면에서 붉은 자광이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왕만이 사용할 수 있는 영모 문서에 찍혀 있던 바로 그 인주의 흔적이었습니다. 주상 전하 보시옵소서. 이 도장에 묻은 자광이 바로 역적조 대감의 증거이옵니다. 이정명의 외침은 단전에서부터 끌어올린 사자후와 같았습니다. 대궐 담장을 넘어갈 듯한 그 기세에 조 대감이 흠칫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 미친놈이 당장 베어라, 어서 베어. 조 대감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사병들이 칼을 뽑아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이정명은 꽃분이의 등을 잇는 힘껏 밀쳤습니다. 꽃분아, 쳐라, 북을 쳐. 이정명이 몸을 날려 달려드는 사병의 칼을 맨손으로 받아냈습니다. 살이 베이는 소리와 함께 붉은 피가 허공에 흩뿌려졌습니다. 아저씨, 어서. 꽃분이는 눈물을 머금고 누각 계단을 기어 올랐습니다. 고사리 같은 손이 신문고 옆에 놓인 북채를 잡았습니다. 너무나 무거웠지만 아버지의 억울함과 이정명 아저씨의 피, 칠성 아저씨의 희생이 그 북채에 실려 있었습니다. 꽃분이는 이를 악물고 온몸에 체중을 실어 북을 내려쳤습니다. 둥. 묵직하고 거대한 울림이 한양 하늘로 퍼져나갔습니다. 둥둥둥. 모든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달려들던 사병들도, 칼을 휘두르던 조 대감도, 거리를 오가던 백성들도 모두 그 소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북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썩어 빠진 조정을 향한 백성의 분노이자 어둠을 찢는 천둥소리였습니다. 그 웅장한 북소리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육중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끼이. 굳게 닫혀있던 광화문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주상 전하 납시오. 내관의 카랑카랑한 목소리와 함께 붉은 골룡포를 입은 임금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서슬퍼런 호위 무사들을 대동한 임금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조 대감은 뱀처럼 재빠르게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살기를 찾아 번들거렸습니다. 전하, 이 무도한 것들이 신성한 신문고를 더럽혔사옵니다. 저들은 흉악한 역적의 무리이오니 당장 목을 베어 국법의 엄중함을 보이시옵소서. 조 대감이 핏대를 세우며 이정명과 꽃분이를 가리켰습니다. 임금의 시선이 피투성이가 된 이정명과 고사리 같은 손으로 북채를 쥔 소녀에게 머물렀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은 공포가 아닌 결기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역적이라 내 보기엔 억울함을 호소하려는 백성으로 보이는데 좌상은 어찌 그리 서두르는가. 임금의 낮은 목소리에 조 대감은 식은땀을 흘리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저놈은 도망친 관노이옵고 저 계집은 미천한 거지입니다. 고작 도장에 묻은 자광 따위로 조정을 능멸하려 드니 이는 필시 배후가 있는 모반이옵니다. 그때였습니다. 밧줄에 묶인 채 포졸들에게 끌려가던 꽃분이가 바락바락 소리를 질렀습니다. 전하, 그게 아니구먼요. 조 대감네 집 창고 비밀 장부에 다 적혀 있어요. 제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조 대감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전하, 들으셨사옵니까? 까막눈인 거지가 장부를 읽었다니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입니다. 꽃분이는 지지 않고 임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녀는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칠성 아저씨가 보여주었던 그날 밤의 장부가 그림처럼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글자는 몰라도 그림은 볼 줄 알아요. 꽃분이의 입에서 믿기 힘든 말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첫 장 첫 줄밭 전자 3개 옆에 작대기 3개, 뇌물 3,000냥 둘째 줄, 함경도 부사에게 보낸 밀서 셋째 줄, 병사 병자 옆에 동그라미 5개, 굴량미 500서. 마치 눈앞에 장부를 펼쳐놓은 듯 술술을 퍼대는 꽃분이의 모습에 대신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조 대감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그리고 맨 뒷장에 이상한 글자가 적혀 있었어요. 달 월자의 계집 여자. 그 말을 듣는 순간 조 대감의 다리가 풀리며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임금과 조 대감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혔습니다. 임금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월녀라. 꽃분이가 바닥에 손가락으로 글자를 그리며 외쳤습니다. 이거 위나라 첩자를 뜻하는 거잖아요. 아버지 서당에서 어깨 너머로 배웠어요. 달 월의 계집 열을 합치면 위나라, 위자의 오른쪽이 되잖아요. 조 대감이 오랑캐 놈들이랑 내통해서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한 거라고요. 정적. 숨 막히는 침묵이 광화문 앞을 덮쳤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백성들을 수탈하고 굴량미를 빼돌린 이유. 그것은 조 대감이 조선의 재상을 가장한 적국의 세작이었기 때문입니다. 내 이놈 감히 내 눈앞에서 내 백성의 고혈을 짜내 오랑캐에게 바치고 있었단 말이냐. 임금의 호령이 천둥처럼 떨어졌습니다. 여봐라, 저 놈을 당장 하옥하라. 내 친히 국문하여 그 죄를 낱낱이 물을 것이다. 전하, 억울하옵니다. 전하. 호위 무사들이 조 대감을 덮쳐 양팔을 꺾어 눌렀습니다. 화려했던 관복은 흘바닥에 처박혔습니다. 이정명이 비틀거리며 일어나 꽃분이를 향해 희미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꽃분이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끌려가던 조 대감이 고개를 기괴하게 꺾어 꽃분이를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독사처럼 형형했습니다. 끝이라 생각하느냐. 내 뒤에 누가 있는지 알면 너희는 살아서 궐 밖을 나가지 못할 것이다. 편전문이 닫히며 조 대감의 악에 바친 고함 소리가 끊어졌습니다.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임금이 옥좌에서 내려와 이정명의 앞에 섰습니다. 경을 알아보지 못하고 간신의 현올림에 노란한 과인의 죄가 크오. 임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정명은 바닥에 이마를 대고 오열했습니다. 전하 당치 않사옵니다. 소신 목숨을 부지하여 다시 용안을 뵙게 된 것만으로도 감읍할 따름이옵니다. 임금은 이정명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는 쭈뼛거리고 서 있는 털보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예. 저는 그냥 장터에서 털보라 불리는디요. 이름 같은 건 딱히 없구만요. 허허, 이름도 없는 백성이 나라의 충신을 지켰구나. 내 너의 그 충직함을 높이 사죄를 사면함은 물론이요. 종육품 군관의 벼슬을 내릴 것이니 앞으로도 그 힘을 나라를 위했사. 예, 벼슬유? 아이고 성은이 만극하옵니다요. 털보가 넙죽 큰 절을 올리자 가끈히 바닥에 부딪혀 탁 소리를 냈습니다. 편전 안에 안도의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로부터 계절이 2번 바뀌었습니다. 매서운 바람이 지나간 자리에 하얀 눈송이가 축복처럼 내리는 겨울이었습니다. 한양 북촌 다시 주인을 찾은 이정명의 기와집 담장 너머로 아이의 맑은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아하하, 나으리 아니 아버님 거기까진 못 오실걸요? 요 녀석의 설화 천자문을 다 떼기 전에는 호두알도 없다 하지 않았느냐. 마당에는 발자국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뽀드득 뽀드득. 하얀 눈 위를 뛰어다니는 아이는 더 이상 거짓골을 한 꽃분이가 아니었습니다. 붉은색 비단 저고리에 남색 치마를 입고 머리에는 고운 배시댕기를 들인 영락 없는 양반댁 애기씨였습니다. 아유, 글자 공부는 머리 아파요. 차라리 호두를 까먹는 게 낫지. 아이는 마루 끝에 걸터 앉아 소매춤에서 호두 2알을 꺼냈습니다. 우드득 따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야무지게 호두를 깨무는 솜씨는 여전했습니다. 이정명이 헐떡이며 아이 앞까지 쫓아왔습니다. 하지만 화를 내기는커녕 입가에는 허허로운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허허, 내 이놈 이제는 꽃분이가 아니라 이연화라 부르라 하지 않았느냐. 진을 속에서도 기어이 꽃을 피워낸 연꽃처럼 귀한 아이란 뜻이다. 헤헤, 연화는 무슨 전 그냥 아버님 딸년이면 돼요. 연화라 불리게 된 아이가 방긋 웃으며 까놓은 호두 알맹이를 이정명의 입에 쏙 넣어주었습니다. 고소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이정명의 시선이 마루 안쪽 잘 닦인 흑단나무 탁자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붉은 비단 방석 위에 깨진 옥도장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반쪽은 날아가고 없지만 그 단면이 햇살을 받아 영롱하게 빛났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권력의 상징도 피를 부르는 저주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있던 아이와 가장 높은 곳에서 떨어진 선비를 이어준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인연의 끈이었습니다. 연화야. 이정명이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예, 아버님. 이리 오너라. 이정명은 아이를 번쩍 들어 올려 품에 안았습니다. 묵직하고 따뜻한 온기가 가슴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세월의 차가운 감옥살이도 억울했던 누명도 이 따뜻함 앞에서는 봄눈 녹듯 사라져 버렸습니다. 내 딸아, 나의 귀한 딸아. 그의 목소리가 젖어들었습니다. 연화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정명의 주름진 눈가를 어루만졌습니다. 울지 마세요. 이제 우리 배도 안 골고 매도 안 맞고 이렇게 등 따숩게 살잖아요. 그래, 그렇고 말고 이제는 아무도 우리를 갈라놓지 못할 것이다. 하늘에서는 한방눈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사락사락.
눈 내리는 소리가 세상의 모든 소음을 덮어주었습니다. 마당 한 구석 빗자루를 들고 눈을 쓸던 털보 군관이 그 모습을 보며 씩 웃었습니다. 거참 날씨 한번 징하게 좋구만. 기와지붕 위로 장독대 위로 그리고 서로를 껴안은 부녀의 어깨 위로 하얀 눈이 소복이 쌓여갔습니다. 가장 추운 계절이었지만 이정명의 집 마당은 조선 8도에서 가장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따뜻한 댓글 한마디도 부탁드립니다.